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운데 이 시간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사회 적응 교육, 또 가족 상담 교육, 취업 관련 서비스,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좀 더 보충해야 할 그런 과제들을 보면은, 먼저 중년기, 노년기 다문화 가족 대상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유입의 감소로 이제 다문화 가족이 감소하고, 또 다문화 가족의 부모와 자녀들이 성장에 따라 결혼 초기 한국 사회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중년기, 노년기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무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중복 지원을 지향해야 된다. 여전히 이제 다문화 가족의 그 정부 부처 간에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외교부에서도 이제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지원 대상의 적용 기준을 엄정히 하여서 센터의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되, 소외 계층인 그런 다문화 가족이나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무조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그 어떤 참가 인원을 높이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어떤 그 질적인 양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 대상에 무조건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센터에서의 취업 관련 교육 지향. 그러니까 센터에서 취업 관련 교육은 좀 지양 더 이렇게 자주 하지 말고, 그걸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일자리 교육하는 그런 이제 센터 이런 데다가 이제 연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결혼 이민자들이 일자리 교육이나 취업 발전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센터 업무에 이 부분에 이제 센터 업무가 이것까지 취업 교육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버거운 편이죠. 그래서 고용과 관련된 기관에서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해서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그 자기 수혜자, 자기 비용 부담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여성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사례 관리가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개별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내담자를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찾아서 적절하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해야 된다. 사업의 대상자나 참여자가 거의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여성이나 이런 여성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원 서비스 그 전달 방식에서 실무자의 성인지적인 태도나, 우리가 이제 특히 그 남성 여성에 대한 이런 또 양성 평등에 대한 이런 성인지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사업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센터의 다문화 사업에서 실무자가 좀 더 이런 성인지적 관점과 또 다문화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 맞춤형 다문화 사업의 개발 및 운영입니다. 다문화 지원 센터의 그 업무 지침이 대부분 이제 사업 수행의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필요하지만 센터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의 편차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지역의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강화 프로그램에서도 이 자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녀가 지금 청소년기 자녀인지 아동기 자녀인지 또 대학생인지 또 신생아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또는 이주민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거의 다 일을 해야 할 처지에 이제 놓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 같은 경우는 취업 발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면, 또 시골에 사는 이제 이주민 같은 경우는 주로 농사 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이주민 여성들과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정기적인 만남이라든가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유대감, 같은 동료들끼리, 결혼 이주민 여성들끼리 그래서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역 맞춤형 다문화 사업 개발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 또 센터 내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선정을 해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인력은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센터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실무자들 간의 업무 분장이나 보수, 역할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나 긴장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업무의 안정성과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센터 인력 조직 구조에 대한 개선과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분류와 선정 및 개발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다문화 가족 지원 그 사업 과제들이 결혼 이민자 정착 단계별 서비스 지원, 또 이것을 이제 그 종합 지원 패키지를 보급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보라든가 교육, 취업 지원을 하고 또 사회참여 기회 확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자녀의 안전한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자녀 인재 육성 방안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 사업이라고 하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거기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자녀 인재 육성 방안으로 대학생 그 오빠들, 뭐 누나들 또는 이제 언니들이 멘토가 되어서 초등학생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과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의 학습 지도라든가 또는 이제 앞으로의 진로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젊은 그런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해줌으로써 형제 자매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오빠나 뭐 언니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서적으로 이 아이의 학습 지도라든가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또 다문화 가족 안전망 강화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외에 그 폭력 피해 여성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이
아이를 뭐 데리고 쉼터를 이렇게 도망와 있고 이런 경우, 그래서 뭐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상담하고 또는 이제 이런 가족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죠. 또 결혼 중개업 관리 내실화를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다문화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모두 다 그 학교에서도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유치원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초등학교에서도 교과 과정 외에 이렇게 다문화 과정, 다문화 그 가정의 특성이라든가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런 그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우리 왜 TV에서도 EBS에서 그 외국에서 온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이제 친정에 보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 적응하기 위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자기 본국에 가서 친정 엄마를 만나면 그 가정에서는 이 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딸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공감대 형성이 되어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 한국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그런 이제 노동자죠.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렇게 와서 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이제 가서 아빠 찾아 산발린가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크죠. 또 다문화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찐한 사랑이라든가 가족의 그런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도 똑같이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서도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이런 지속 가능한 사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홍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인식 제고를 위한 그런 홍보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이제 특히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좀 보니까 정신보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인종적인 정체성이나 동화,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이 이제 포함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겨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정착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나 취업 지원하고 이런 이제 표면적인 이런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지만 특히 이제 이런 그 정신적인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정신보건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담에서 이런 것들 좀 더 깊이 있게 개별 상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보건 문제로 되어지는 주제가 인종적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외모는 동양적인 아이인데 왜 우리가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살면 미국인으로 봐주지 않는 경우가 꽤 있죠. 유럽에 가서도 자기는 태어나기를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토요일마다 우리 한인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주말마다 이렇게 공부를 걔네들이 한글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 엄마 아빠들이 이제 광부 세대입니다. 간호사 간부.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 시민권을 갖고 이러지만 유럽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동양 아이라고 보지 독일 아이라고 딱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종적인 그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독일 사람인데 독일 말도 잘하고 누가 봐도 독일의 문화 속에 이렇게 동화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아이의 외모만 보고 약간의 그런 그 동양 아이에 대한 적대적이거나 어떤 차별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내면의 갈등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퍼펙트하게 잘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고 함께 그 원주민들과 어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런 인종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가는 우리 건강가정사는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도 혹시 흑인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없는지, 흑인에 대해서 왠지 두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들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했을 때 그런 그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는 동화입니다. 이렇게 동화는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람들과 일할 때는 그 개인과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화의 정도뿐 아니라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나 태도,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 전통을 물론 유지하기도 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에 언어를 배워서 맞춰야 되고, 또 한국의 가정생활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 배워서 맞춰야 되고, 이렇게 문화나 규범을 이 주류 사회에다가 이제 맞추는 거, 맞춰가는 거, 적응해 가는 거, 이것이 이제 동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화. 그런데 이런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높게. 왜 나는 시어머니에게 내 생각을 말 못하지? 물론 이제 그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일방적인 어떤 관계의 패턴을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 나라에서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화 차이로 인한 행동 차이를 병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죠. 병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류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인종차별인지 동화의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인지, 또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또 사회적인 부정적인 요소로 어떤 그 심리적인 자존감의 문제인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건지, 또는 어떤 통제력,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종이나 문화적 정체성, 기술과 역량, 적절한 대응 전략, 지지 체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좀 더 본인의 그런 역량이나 자원이나 또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강점 이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문제나 병리적인 데에다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강점과 해결 가능한 것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데다
초점을 두죠. 정신적인 외상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할 정도로 왜 이제 중국 여성들이 한국에 올 때에 굉장한 어떤 그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외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정착하는 경우도 꽤 있고, 또 북한에서 온 이런 여성들 가운데서도 또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차별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도망쳐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그 목숨 걸고 오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그 안정감이 상실되고 극단적인 두려움이나 또 무기력, 통제력 상실, 위협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도 심리적인 안정감보다는 과거의 그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서 자꾸 그때의 사건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떠오른다든가, 그래서 무기력한 자기를 계속 탓하면서 자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정신적인 외상은 자녀를 키우면서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대 전수로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전문가를 찾아서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 치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같은 경우도 자기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착착 뭐 잘 이루어 나가고, 또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적응을 잘하고 아이 출산을 하고 또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잘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다문화 가족 가운데 이제 멕시코 남성이 한국 여성과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있어요. 애국 남성과 멕시코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만난 남성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 이제 멕시코 남성이 좀 생활 태도가 이제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알코올이라든가 좀그 약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혼까지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문화마다 좀 차이가 있죠. 뭐 약물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쉽게 대마초 같은 걸 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는 아주 그 범법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그런 그 수용의 정도가 문화에 따라 또 다르고, 또 클라이언트 내담자들의 내면의 문제가 알코올이나 약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어떤 공허함이라든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약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보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다문화 가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책에 이제 그 다문화 관리, 그 사례 관리가 하나 있습니다. 233쪽에. 물론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장에서 더 깊이 이렇게 다룰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사례 기록지, 다문화 가족의 그 사례 기록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록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 선정 이유 먼저 봐야 됩니다. 대상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하여서 남편의 재산 상속과 시어머니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고, 대상자는 생계를 위하여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으나 6살, 3살 두 자녀의 양육 문제와 대상자 본인의 특별한 병으로 인해 건강 문제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음을 호소하고, 대상자는 경제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특히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죠. 이런 경우 의사소통,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어서, 이런 경우 이제 센터에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 클라이언트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이 삶의 이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 사례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보게 되는 거죠. 목표 합의 그 도출 과정을 보니까 상속 절차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을 상담하게 해야겠죠. 상속 절차, 상속. 엄연히 이 여성은 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사망을 하였지만 남편의 재산 분할에 대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 절감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모자원에 이제 시설에 입소해서 이제 살 곳을 애들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두 자녀의 발달 및 교육 개선을 위해서 드림 스타트 구청이나 이런 데 시청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드림 스타트라고 하는 이 곳에서 하게 됩니다. 아동은. 그래서 여기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두 자녀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대상자의 취업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시키고 대상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기. 외국인들이 이제 국적 취득하려면 한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로는 이렇게 이제 장기, 단기 목표를 세우는데 1 내지 3개월은 상속 절차를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 모자원 입소하기, 두 자녀의 발달 상태 모니터링 및 교육 개선을 위해 또 드림 스타트와 상담하기. 장기로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 이 여성이 건강을 되찾고 취업을 하는 것이 이제 장기 목표가 됩니다. 또 이 대상자가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제 LH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생계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상자에 대한 생태도나 가계도를 그리게 되고요. 또 대상자의 자원이나 강점 같은 것도 우리가 사정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원이나 강점으로는 이 클라이언트 여성은 자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동생 부부에게 의지하여 의견을 잘 따르고 그러니까 동생 부부가 한국에 있는 거죠. 또 사례 관리사를 이제 신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 장애물 사정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뇌계통에 관련된 지병이 있고 공식적인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 여기서 공식적인 지지체계는 이런 이제 구청이나 기관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국가나 이런 데서.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친구 집단 또는 교회 집단, 뭐 친인척, 근데 친인척들이 이제 이 여성 외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공식 지지가 약하죠. 결혼 생활에 좋은 경험 부족으로 한국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관 이용 및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개입 계획표, 개입 목표와 실행 기관은 어디서 할 것이고 방법, 빈도, 기대 효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짜는 거죠. 뭐 교육 지원료는 어린이집에 얘를 이제 연계시켜서 또 방과후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주 2회 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언어 발달 프로그램에 연계를 시킨다든가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드림 스타트의 그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녀의 그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생활 지원이라든가 취업 지원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과정 요약은 과정 지금까지 이 사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례 현황 그 다음에 사정 및 개입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쓰게 됩니다. 또 전체적인 변화와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도 쓰게 되죠. 그래서 자립심과 적응력이 향상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센터나 행정기관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어때요? 이제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코칭이나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서 보건소나 주민센터, 병원, 은행 이런 것들을 혼자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이제 굉장히 큰 변화죠. 이 여성이 한국어가 점점 좋아져야겠죠. 이 여성은 한국에서 6년간을 생활했으나 한국어가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강화하고 자녀 건강과 양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저귀도 지원하고 입원 치료비, 영양 플러스 어린이집 추가 비용을 면제하고 언어 치료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에 대한 지원을 이제 다각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또 한국인과 이런 서비스 기관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런 공식적인 지지망 체계가 점점 확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나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취업교육기관, 지역 내 복지기관과 이 여성이 혼자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다가 이런 공식적인 모든 지지망의 체계와 연계가 되어져서 함께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결국 자립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종결 평가까지 원래 언제 종결을 하게 됐으면 뭐 6개월 후, 1년 후 종결한 상태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